자, 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할 때 오행에 대한 개념들을 이게 다시 재구성하고 정립하시고 정리할 때는 한 단어, 한 개념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것을 응용하실 때는 계속 치환해서 확장해 나가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를 물상으로 이렇게 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 때문에 수라고 하는 물상으로 표현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이 물이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행의 수는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일 뿐이라는 뜻이죠. 가장 수의 속성을 물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갖는 것, 아래로 흐른다, 모인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물의 기본적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속성들이 여기에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수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래로 흐르고 모여들고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모양을 그 상황에 적응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수의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적응하고 그죠? 정화시키죠. 타자를 씻고 스스로는 이 타자를 정화시키고 스스로는 자정하죠. 스스로 깨끗해지죠. 이게 수의 에너지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잘 발달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성이죠. 더러운 것, 나쁜 것, 사악한 기운을 근접하지 못하게 태워버리죠. 그게 화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화도 종교성을 띱니다. 더 적극적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화의 종교성은 그러니까 근접하지 못하도록 더럽고 나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태워버리죠. 그래서 우리 소지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화해도 이렇게 정화 능력이 있죠. 화의 정화 능력과 수의 정화 능력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수가 발달된 명은 이러한 형태들을 에너지로 쓰려고 하겠죠. 그죠? 긍정적일 때.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잖아요. 이거잖아요. 타자의 더러움을 자신이 끌어안고 타자를 깨끗이 하고 자신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져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자정해야죠. 그 더러움을 스스로 씻어내는 것까지 이게 수의 역할이죠. 그러면 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명들이 갖는 특징이에요. 사주에 수가 넘친다, 수가 왕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 아래로 가려고 하는 것.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깊이로 간다. 그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는 것. 상대가 높아짐으로써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수예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자 8장에 최고의 가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최고의 것은 물과 같다. 도덕경의 핵심적인 흐름 얘기는 이 물의 얘기죠. 물의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러한 물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게 실질적인 우리 생활로 연결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관, 유지시키는 정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자본, 자산 같은 역할을 또 한다 이거죠. 그잖아요. 수가 잘 돼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정의 에너지, 이건 내 몸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 에너지잖아요. 생명 활동을 하는 기본 연료예요. 이게 없으면 죽죠. 이게 기본 연료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산이나 자본 이런 걸로 환치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물상적 표현을 하실 때 어느 물상, 수는 자본의 흐름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얘기되어 있는 수의 본질적 가치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환치시킬 수 있는, 환치가 가능해야만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쓸 수가 있다고요.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들이 공부를 같이 하는데 누구는 뭔가 잘해요. 통변을 그냥 잘해. 왜? 환치가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바꿔서 전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환치가 안 돼요. 그냥 수는 보관력 끝. 환치가 안 되니까. 그런 연습을 정말로 부단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소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환치할 만한 소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적 한계에 그런 게 없으면은 환치가 안 되죠. 그 안에서 환치가 되니까, 그 안에서만 전환이 되니까 당연히 저변 확대하셔야 돼요. 자, 사주를 상담한다. 내담자가 와서 상담한다 하면은 그 상담의 수준이나 배경은 다 어떻게 있어요? 자기 배움에 내재되어 있죠. 자기 지식적 한계, 영역, 자기의 경험, 기억, 이런 거에 의해서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연을 넓히셔야죠. 그건 뭐예요? 공부밖에 없어요. 무슨 공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책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문 서적, 뭐 대단한 책 이런 것이 아니어도 되죠. 뭔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 상황은 수에 대한 표현인 것 같다. 이 상황은 참 수를 잘 설명하고 있구나. 이 상황은 금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이 사람 캐릭터를 보면은 이건 임수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뭔가 환치가 돼야 되죠. 그렇게 뭔가 분석하는 과정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예. 자, 이제 가도록 하죠. 자, 요 수의 구조도입니다. 수의 구조도에서 금을 뒤에 배경으로, 토를 현실적 근거의 배경으로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목과 화를 볼 때 저 수의 가치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인식되게 돼 있고요. 수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 에너지가 보관돼 있는 거예요. 창고 안에 있는 거예요. 씨앗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목을 본다는 것은 싹을 틔어서 밖으로 보여주는 것, 뭔가 가시화되는 것이고요. 화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보관돼 있는 상태를 결과로 분석적 형태로 드러내겠죠. 결과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씨는 무슨 씨다. 이 밭에 이 30마지기 이
밭에 배추를 심었는데 이 배추가 어느 정도의 얼마만한 가치로 전환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가 화를 본 거예요. 밭대랭이 딱 보고 여기에 배추를 심으면은 얼마로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더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라고요. 직접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 있는데 있는 상태인 것처럼 설정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다 수와 화를 할 때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합된 상태에서 자 수가 기준이죠. 수가 기준에서 금이 수를 생하는 조건.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수가 금을 설해 오는 거죠. 금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입장은 지금 감춰진 상태, 보관된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 뭐 이런 거죠. 뭐 응집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CR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원론적 얘기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이나 자본, 뭐 시드머니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게 수익이죠. 그러니까 기본 자산이에요. 이게 운용되는 자산이 아니고 수의 입장을 논한다면 기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맞아요. 금이 수를 생한다는 것은 이 수를 더욱 이게 이렇게 되면 수가 금생수디니까 수가 커진다는 표현이 맞죠, 그죠? 자, 수가 커진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가 커진다는 것은 수다워진다는 뜻이죠. 수다워진다. 화가 커진다는 건 화다워진다 이거죠. 그러면 수가 커진다는 것은 더 CR의 상태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금생수, 수가 금을 설한다는 것은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수의 상태를 더욱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더욱 강하게 유지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C나 R의 상태로 더 완벽한 에너지로 충전하고 있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수가 커진다는 것은 이건 의미잖아요, 의미. 근데 실제적 상태는 더 집중, 압축 이렇게 돼서 더 작아지는 거죠. 여기서 작아진다는 건 모양으로 볼 때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금생수예요. 수의 입장에서 금을 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수는 실질적으로 고립, 단절, 그죠?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게 더 강해지죠. 그런데 수의 본질은 이렇게 고립, 단절을 완벽하게 하는 게 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고립 상태, 이게 진정한 수의 상태이죠. 완벽한 수. 더 이상 외부와의 관계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이데아적인 거죠. 그게 원론적 수예요. 더 이상 안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더 이상 안이 없는 상태. 그게 가장 작은 거죠. 그게 완벽한 하나이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안이 없는 상태가 그냥 그게 가장 완벽한 하나라고요. 이 상태가 완전한 하나. 그죠? 근데 저런 상태는 어느 순간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데아죠.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현상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죠.
금생수를 한다는 것은 수를 그렇게 더욱 외부와 고립시켜서 더욱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든다, 더 단단하게 만든다, 저렇게 고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상태가 완전 고립 상태, 그러니까 절대 고독 상태잖아요. 이게 완전 자유의 상태죠, 그죠? 모든 외부 조건하고 단절된 상태가 그 하나의 개체는 완전한 자율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수의 본질이에요. 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 반대쪽에 화는 이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고립이 아니고. 그래서 확산, 팽창 이런 형태로 에너지가 형성돼요. 자, 팽창한다는 건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커지는 거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화의 에너지도 커지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커진다는 게 모양이 커지는 거하고 같아지니까. 그러면 완전히 커져서 더 이상 밖이 없는 상태. 밖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커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화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밖이 없는 상태라면은 모든 관계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나와 너의 또는 나와 그의 차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화의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으로 다 똑같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무등이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고립에 오로지 하나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그 하나의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과 모든 관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와 차이가 있나요? 요 화의 완벽한 상태도 하나이고요. 수의 완벽한 상태도 하나이죠. 이건 종교적 이상이잖아요.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생수 한다는 건 수를 더욱 고립시키겠다. 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다. 수를 외부와 선별해서 더욱 고립시키겠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금이 과거죠, 과거. 수의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수의 입장에서는 인성이니까 관습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는 선험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붙일 수 있죠. 조상과 연결되는 에너지, 그 유전되는 거, 나의 유전적 DNA 같은 거 이런 걸로 환치하셔서 보셔도 되죠. 그러면은 수가 금을 받다는 것은 이쪽에 매였다는 뜻이잖아요. 이쪽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수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신이 주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 금이라고 해서 주어진 조건을 수용해야죠. 이걸 수용하는 것이 이 수의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가 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수가 새로워진다는 개념은, 금생수 돼서 수가 새로워진다는 개념은 더욱 과거적인 것, 지나온 것들을 더욱 어떻게 해요?
필터해서, 압축해서, 걸러내서 정리한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금생수 D면은 이러한 것들을 정리, 압축 이런 형태를 취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부하는 게 저 수의 금이 인성인데 수가 금을 끌어들여서 공부를 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과거적인 것, 있었던 것, 그게 이런 정신적 성향을 띠잖아요. 이쪽 축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에너지들을 자기 걸로 끌어들여서 더욱 압축하고 필터해서 R로, C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론을 정리한다든지 자료나 자기가 공부한 것 또는 조상이나 관습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해서 원리화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금생수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과 연결돼 있으니까 공부를 어떠한 공부를 하겠어요? 미래 지향적인 공부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공부는 종교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게 고답적 형태를 취하죠. 정신적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수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이런 쪽으로 더욱 압축돼 들어가는 형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행, 명상, 요가, 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쪽, 이거 이렇게 하죠. 신비학 이런 쪽에 굉장한 관심을 드러내죠. 신비주의 우리 이 역학도 그쪽의 하나의 학문 중에 하나이죠. 역학도 신비학 중에 하나입니다.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그 갈무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로 이런 역학을 공부하게 되니까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해요. 서양 쪽에서는 그저 이쪽 신비주의 학파들이 있죠. 까발라 같은 공부를 하는 슈타이너, 아돌프 슈타이너 이런 양반이 이쪽 신비학 쪽의 학자이죠. 서양에서는 그 아돌프 슈타이너 같으면 굉장히 위에다 레벨을 놓고 얘기하죠. 영지주의 같은 거에 관점이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쪽에 막 뭔가 부각되고 이러면은 좀 이상하게 보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육효로 점치면은 저거 점쟁이라고 하는데 타로로 점치면은 근사하다고 그래요. 이거 왜 이래요?